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강의를 펑크 냈었죠? 예, 워낙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 사진 같은 걸 많이 찾다 보니까 어떤 건 사진 하나 찾는데 막 2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그걸 또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는 사진들 골라야 되고 또 제 마음에 드는 사진 찾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오늘 나갈 내용은 뭐죠? 건축법.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림으로 보면 참 쉬운 것이 건축법입니다. 근데 이걸 말로 다 풀려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도 건축법을 그림으로 그리는데 가급적 사진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진을 많이 이용하느라고 사실 지난주 강의가 펑크 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완벽하게 다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도 나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근데 먼저 진도 나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 화면이 이거보다는 약간 작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페이지가 하나에 딱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데 모니터가 좀 큰 걸 가진 사람들, 이렇게 이 정도 되는 모니터 가진 분들은 보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 모니터가 좀 작은 거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글씨체가 잘 안 보인답니다. 왜냐하면 기초 강의할 때는 원칙적으로 10포인트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는 제목들은 10포인트고 원래 소개했는 내용은 9포인트로 다 글씨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글씨가 잘 안 보이신답니다. 그래서 이걸 화면을 최대한 키우는 거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렸으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늘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늘린 걸 가장 넓게 만든 거니까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강의 나가니까 그래도 잘 안 보인다.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출력하십시오. 이걸 먼저 출력해 놓고 밑에다 놓고 수업 듣다가 칠판에 있는 거기 연재 이게 잘 안 보이면 그 보면 밑에 내려다 보면 좀 전에 출력한 데서 거기 글씨 써 있죠? 그 글씨는 웬만하면 글씨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출력해서 그걸 보도록 하라. 그래도 안 된다? 그럼 할 수 없습니다. 모니터 큰 거로 구입하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지금 글씨가 찍어서 안 보인다면 조금 모니터 큰 거로 보십시오. 또 강의는요. 가급적이면 모니터 큰 거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와이드 화면으로 이렇게 봐야 뭔가 이렇게 팍팍팍팍 이렇게 딸려 들어오는 게 보이지 조그만 거 갖고 보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강을 갖다가 실제로 강의실 가서 강의 듣는 거하고 요 조그만 화면 보는 거 했을 때는 실제로 강의실 듣는 게 효과가 더 낫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집에서 볼 때도 이거 뭐 하루 이틀 들어 까니까 가급적 모니터를 조금 큰 거로 다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아마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기본 강의 7주차 강의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강의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 브리핑은 뭐다? 프로는 매사에 목숨을 걸고 날라리는 매사에 핑계만 댄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죠. 자, 프로페셔널. 이 프로들은 뭐 한다? 매사에 모든 일에 뭐 하죠? 목숨을 걸고 합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옛날에 조치훈이라고 우리 바둑두는 일본에서 바둑두게 된 우리 그 선생님이 계시죠? 그 조치훈 선생님께서 일본에 있는 바둑 3개 기전을 다 석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기자가 가지고 조치훈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당신은 바둑을 둘 때 선생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둑을 두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바둑 한 수 한 수에 목숨을 건다 그러셨습니다. 바둑 한 수 한 수에 목숨을 건답니다.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쭉 읽다가 뒤통수를 한 대 딱 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게 무슨 자세다? 프로의 자세다. 프로는 모든 일 하나하나인데 뭔다? 목숨을 걸고 한단다. 그게 바로 프로란 얘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날라리. 이 날라리 뭐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는 사람. 아예 하지 말든지 한답니다. 그래놓고는 어영부영합니다.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날라리죠. 그럼 날라리는 뭔다? 매사에 핑계하면 됩니다. 올해도 떨어지고 전년에도 떨어지고 재작년에도 떨어지고 매년 떨어집니다. 그래갖고는 이래서 못했네 저래서 못했네 매년 핑계만 대다 세월이 몇 년씩 흘러가십니다. 그런 분은 뭐가 된다? 날라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가 될지 날라리가 될지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본인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된다? 프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가 돼가지고 매사에 뭐하자? 목숨을 갖자. 공부하다가 목숨 걸고 하다가 뒤지면 안타깝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어떤 일에 내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것도 하나의 인생인데 어차피 언젠가는 갈 인생인데 최선을 다하고 가는 인생 그것도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는 매사에 목숨을 걸고 날라리는 매사에 뭐만 된다? 핑계만 된다. 제가 만들어낸 가장 좋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걸 넘길 때는 이제 전번같이 이거로다 넘기는 게 잘 곤란해서 이건 이제 뭐죠? 이건 손으로 다 이렇게 밀어서 넘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다? 건축법의 체계도에 관한 겁니다. 이 건축법 체계도에 관한 건 지난 기초 강의할 때 쭉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 쭉 나오는데 이건 간단하게만 정리하죠. 자, 건축법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용어들 나오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 대지라는 개념이 나온다. 도로라는 개념이 나온다. 그 위에다 건축물 짓는다.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건축물 중에서도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또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이런 건축물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고, 건축물과 대비돼서 공작물이 있는데 공작물 중에서 신고 대상이 공작물이 있더라. 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용어정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뭐한다? 건축하는 행위가 있죠. 건축 행위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요 5가지를 뭐라자? 이걸 건축이라고 하자. 자, 두 번째는 대수라는 거 있죠. 내기, 보지, 방주, 미담아. 좀 이따 다시 나오는데 9가지를 우리 뭐란다? 대수라는 게 있단다. 또 리모델링이라는 것도 있고 용도 변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이게 건축법이 적용되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적용되는 행위에는 크게 4가지가 있죠.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그 중에 다시 건축 행위에는 몇 가지 행위가 있다? 5가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 건축물, 건축으로 들어가 보면 건축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다, 어떤 지역에다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여기에 그런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허가권자한테 결정을 신청합니다. 허가권자님, 제가 이런 대지를 하나 매입하려고 하는데, 또는 제가 저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이런 건축물을 이런 구조로 지으려고 하는데 이런 규모가 가능한지 결정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허가권자한테 신청합니다. 그럼 허가권자가 검토해보고 그래, 너는 거기다 그런 거 지어도 된다 안 된다 결정을 내려주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들어간다? 건축할 수 있다면 이제 뭐죠? 건축 허가 신청 들어갑니다.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 신고만 하면 되고, 그래서 건축 허가에 관한 것들, 건축 신고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쭉 나오겠죠. 자, 이제 허가 받았으면 와가지고 뭐죠? 1년 이내, 원칙적으로 1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그때 공사에 착수하는 걸 뭔다? 착공신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공사 시작합니다 라고 공사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이걸 착공신고라고 하죠. 그럼 착공신고했으면 이제 공사에 들어가죠? 하는 걸 뭐란다? 시공. 공사를 시행한다? 시공. 제대로 공사하는지 옆에서 감독하는 걸 뭐란다? 감리. 시공 및 감료무가 진행됩니다. 다 지었다? 이제 뭐 받는다? 사용 승인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건축이 다 끝나면 뭐 받는다? 사용 승인 받죠. 근데 일부만 완공됐다? 그 완공된 부분만 당분간 뭐 쓰자라고 했을 때 그걸 말한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죠. 그럼 나중에 사용 승인 받으면 이제 뭐죠? 소유권 등기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 건축물을 유지관리 잘하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건축물이 완공되고 나면 그걸 제대로 뭐자? 유지하고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여기 건축물이 짓고자 하는 여기 대지가 있고, 이 대지하고 뭐하고 그랑 접해 있는 도로랑 접해 있죠? 대지와 도로는 서로 접해 있습니다. 둘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대지는 어때야 되고 도로는 어때야 되고, 그 다음에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있지? 이런 것들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있죠. 또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라는 게 있죠. 건축물은 안전한 구조로 지어야 된다. 당연합니다. 아무리 멋지게 지었으면 뭡니까? 붕괴돼 버리면 끝나는 거죠. 따라서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된다. 안전과 관련된 것들. 두 번째는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이냐. 그 재료와 관련된 것들. 또 어떤 설비를 갖춰야 될 것이냐. 그런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 아주 잡다한 것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지역이나 일정한 지구 안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함부로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이나 지구 안에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함부로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자. 예를 들면 면적을 네 멋대로 너무 넓게 짓지 못하도록 면적 제한에 관한 게 있고, 높이도 네 멋대로 함부로 높게 짓지 못하는 높이 제한 등등 이런 내용들이 바로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서 나옵니다.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하나의 대지 안에다 하나의 건물만 짓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작은 땅을 가졌거나 또는 특수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특수무 쪽으로 해서 여러 필지의 대지 소유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 네 필지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가지고 요 네 필지에다가 하나의 건축물을 짓자. 같이 짓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지분대로 이걸 나누자.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건축협정이라는 걸 체결해서 여러 필지에다가
하나의 같이 한꺼번에 하나의 대지 형태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거, 이런 건축협정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 건축법에서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건축법상 하지 말라고 규제한 걸 뭐 하는 사람이 있다?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뭘 내려야 되냐? 원래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립니다. 철거하라 이겁니다. 불법 건축물 건축해서 철거하라 이거죠. 원래대로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래는 행정대집행으로서 강제 철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강제 철거하려면 거기 가서 사람들 모시고 가가지고 그거 다 부시다 보면 그 건축주하고 마찰이 일어나서 서로 쌈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짱돌 날아다니고 심각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새는 가급적이면 행정대집행이란 강제 철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거 하다 보면 괜히 시장 이미지만 나빠집니다. 저 새끼는 저렇게 강제를 한다 해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또 철거당하는 사람을 또 이렇게 또 옹호해주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미지만 나빠지죠. 그래서 요새는 주로 강제 철거하기 전에 뭐부터 하더냐? 위법 건축물에서 먼저 원세법 명령을 내리고 원세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면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반복적으로 부과시키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그걸 이행 강제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이란 이 건축법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행 강제금은 여러 법에 나와요. 여러 법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건축법상 이행 강제금은 위법한 건축물을 건축한 사람들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한단다? 그러면 그 철거할 때까지 원상회복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키는 걸 뭐라 부른다? 그걸 이행 강제금을 한다. 이때 이행 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부가징수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작년에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내용들이 일부 세분화돼서 더 자세하게 변경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주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걸 우리 무슨 법이라 하자? 이걸 건축법이라고 하자. 여기까지죠. 자, 건축법은 오늘 강의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일부 더 나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일부 주택법.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주택법 뒷부분과 농지법하면 다 다음 주 되면 강의는 다 기본 강의는 끝나게 되겠죠? 그럼 끝나면 그 다음에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더냐?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그 용어 정의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여기서 뭐죠? 도로라는 개념부터 나눴습니다. 원래는 대지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책에 나와요. 여러분들 기본서 한번 보실까요? 342페이지 가보십니다. 342페이지면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물건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뭐가 나온다? 대지라는 거죠. 그럼 뭘 대지란다? 이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간정보법. 여러분들이 옛날에 공시법이라고 하는 게 이 법입니다. 바로 공간정보법에 가보면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여기서는 대지랍니다. 즉 무슨 법에 가보자? 자, 오늘 강의 들어가는 건 지금 건축법이고, 자, 무슨 법에 가보자고? 공간정보법이라고 줄여서 표현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가보면 뭐가 있다? 땅들이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걸 뭐라죠? 이걸 우리 지적법에서는, 공간정보법에서는 이걸 뭐란다? 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 하나하나를 뭐라 한다? 필지라고 하고, 이 필지에는 뭐가 부여됐죠? 독립된 번호들이 부여했죠. 각 필지 하나마다는 독립된 번호들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요 필지로 나눠진 요 땅 하나하나를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걸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부르자.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1필지 1대지 원칙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어떤 예외가 있죠?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몇 필지 이상이? 두 필지 이상이. 이렇게 하면 두 필지죠. 두 필지 이상을 뭐라 본다? 그걸 합쳐서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라고 돼 있죠. 그럼 한 필지의 요만큼 일부만, 요만큼만, 또는 두 필지의 일부, 이게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 이상의 필지의 얼마만큼을, 그 일부만을, 이걸 뭐로 본다? 이걸 일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이와 같이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한 필지의 일부 또는 두 필지의 일부, 이걸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라고 하고, 요것들이 뭐가 된다? 하나의 대지가 되는 이런 예외들이 있더라. 그래서 원칙은 공간정보법에서 말하는 하나하나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데 1필지 1대지 원칙. 예외적으로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또는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분만을 하나의 대지로 보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것이 대지와 관련된 개념 정리들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뭐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지 그 6가지, 또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게 5가지. 그게 342페이지, 343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거는 아직은 정리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아직 여기서 시험 문제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건 아직은 외우지 말자.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바로 뭐가 나죠? 도로라는 개념이 납니다. 자, 건축법상의 도로는 왜 중요하죠? 도로랑 접하지 못한 땅을 뭐라 부른다? 맹지라고 부릅니다. 맹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상 도로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이때 도로는 여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무슨 법에 있는 걸 말한다? 건축법에 있는 도로라는 개념을 보자 이 말입니다. 자, 먼저 건축법상 도로는 뭐가 가능하게 되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행이라는 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게 가능하다. 두 번째,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게 된다. 여기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가운데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데 그때 너비는 4m 이상은 돼야 됩니다.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면 너비는 원칙적으로 몇 미터? 4m 이상입니다. 이때 이 4m라는 게 꼭 차도만 4m가 아닙니다. 차도만 따지지 말고 사람들이 다니는 뭐도 있습니까? 인도, 이쪽 인도도 있잖아. 그래서 차도와 인도까지 다 합친 이 거리가 몇 미터? 너비가 4m 이상 요구가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즉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서 너비는 3m 이상 되는 이런 도로들인데 이런 도로라고 다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고 이런 도로로서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갖춰야 그게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서 너비는 3m 되는 도로 중에서 첫 번째 국토의 개미 응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라고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각종 법령에서 각종 법에서 국토의 개미 응에 관한 법률에도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기반시설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도로. 거기도 도로가 나옵니다. 또 도로법에 가보면 당연히 도로에 대한 개념이 나올 것이고 또 개인들이 소유하는 사도법에서도 도로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도로에 대한 개념은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각종 관계 법령에서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여기다 도로 내겠다고 신설 또는 변경이 된 고시가 나버리면 그건 뭐가 된다? 그게 건축법상에서 도로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각종 법령에서 도로라고 고시하면 무슨 법에서도 건축법에서도 도로다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각종 법령에서 고시했다고 다 건축법상의 도로일까? 아니고 그 중에 뭐만 건축법상의 도로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는 4m 이상 될 때만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법령으로 고시한 도로만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고 법령으로 고시하지 않냐고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 시에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입니다. 이거는 법으로 정한 건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는 아닌데 어떤 사람이 맹지에다 건축물을 지려간답니다. 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럼 법령으로 정한 도로로부터 그 맹지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내려내깁니다. 자, 여기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법에서 정한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땅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여기다 건축물을 지려간답니다. 도로랑 접해 있지 않습니다. 뭐죠? 맹지죠. 허가 날까 안 날까? 안 나겠죠.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오는 진입도로를 내려내깁니다. 그럼 이때 진입도로 내는 이 도로가 이것도 뭐가 된다?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 있다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다가 건축 허가를 받거나 또는 건축 신고 시에 여기다 건축물 짓기 위해서 건축 허가 받거나 신고 시에 위치를 정하여 공고한 도로, 이때 법령에서 정한 도로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를 내란다. 그러면 그것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보겠다. 이게 건축 허가나 신고 시에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입니다. 근데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만 건축법상의 도로일까? 아닙니다. 우리 도로를 어디다 만들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수립되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됩니다. 이걸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말 기억납니까? 이 추운 날씨에 아저씨들이 도로공사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인사드리라 그랬죠?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인사했었잖아요. 바로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 여기 도로 내겠다는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고시 되었다. 아직은 도로를 만든 건 아니지만 만들겠다고 그렇게 고시된 걸 무슨 도로라 한다? 이걸 예정도로라 그럽니다. 따라서 아직은 만들지 않았지만 만들겠다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그것도 예정도로서 예정도로도 뭐로 본다? 건축법상의 도로를 보자 이겁니다. 그럼 이런 것만 건축법상의 도로일까?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죠?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데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비가 원칙적으로 이것도 안 써놨는데 너비가 얼마? 원칙 3m 이상 되면 이것도 도로 너비가 3m 이상 되면 이것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데 여기에 연결되는 이런 도로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자동차는 통행할 수 없고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건축법상의 도로죠. 즉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 공간 구간 안에는 일정한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 있다. 또 무슨 도로도 있다? 막다른 도로가 다 있습니다. 이때 막다른 도로라는 건 뭐죠?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할 수 없는 도로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게 막다른 도로는 어디에 제일 많이 그려지죠? 자, 지금 여기에 도로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진입 도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죠? 자, 이렇게 여기는 차들이 다니는데 여기는 들어가 있고 이렇게 끊어져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있다? 이쪽에는 아까 말한 대지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죠? 이게 대지야. 이것도 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대지. 그래서 대지 다 마찬가지로 그래 놓고 차량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도 이거 이때 이걸 무슨 도로라 한다? 이 도로를 막다른 도로라. 이게 막다른 도로입니다. 근데 이 막다른 도로 자동차 통행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건 아니잖아. 막혔으니까 더 이상 못 가잖아. 그런데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죠? 도로 길이에 따라서 이 도로 길이에 따라서 일정한 너비를 요구합니다. 요거 도로 길이가 얼마나에 따라서 이 너비를 요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 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몇 미터라면 10m 미만이라면 요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래요. 그때는 이 너비가 얼마나 돼야 될까? 그때는 2m 이상만 되면 건축법상의 도로를 봅니다.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다. 너비 2m 이상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이상부터 35m 미만까지라면 35m 미만까지 한참 들어갔다면 한 30m 들어갔다면 그때는 너비가 얼마를 요구한다? 그때는 너비가 3m 이상을 요구한다 겁니다. 10m 미만일 때는 2m 이상만 너비가 되면 되죠. 근데 10m 이상부터 35m 미만 사이에 그런 도로라면 너비가 3m 이상을 요구합니다. 근데 도로 길이가 35m 이상 되더라. 한참 들어갔더라. 막다른 도로가 30m 이상 된다. 그때는 원칙적으로 너비가 몇 미터? 6m 이상은 돼야 됩니다. 다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적에서는 몇 미터만 돼도 된다? 4m 이상만 돼도 된다라고 됐습니다. 자, 거기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적, 요 말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원칙적으로 도로 막다른 도로의 이 길이가 얼마다? 35m 이상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너비가 얼마를 요구하는데 이 도로 너비가 6m 이상은 돼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적 그랬습니다. 그럼 도시적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죠? 자, 도시적은 용도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국토위계 및 이용에 관한 분들에서 배우셨죠? 우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문제죠.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눠진다. 그죠? 그 중에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관농자 지역을 말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서 도시지역의 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나머지는 어디다? 시골 지역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골 지역이 아니라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관농자 지역이라 합니다. 그럼 그런 지역에 뭐가 있단다? 읍 또는 면지역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무슨 읍, 무슨 면 안에 뭐가 들어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들어있다면 무슨 읍, 무슨 면 한마디로죠? 시골지역입니다. 그 시골지역에 있는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이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이라고. 거기서는 너비가 6m라. 너비는 얼마면 된다? 4m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다 사례로 들어서 여기다 하나 예를 들어놨는데 자, 제가 현재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게 평택시 팽성읍이라는 데입니다. 이 팽성읍이 뭐죠?
미군 부대가 있는 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군 부대들 중심으로 한 거기 렌탈하우스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 평택시 팽성읍 내에 있는 여기가 팽성읍이야. 평택시 팽성읍입니다. 요 내에 뭐가 있단다? 계획관리지역이 하나 있단다. 그 계획관리지역은 결국 도시적이 아닌 계획관리지역 팽성읍 내에 있는 도시적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에서 막다른 도로가 있는데 그 막다른 도로 길이가 몇 미터다? 50m랍니다. 그럼 몇 미터 이상이야? 35m 이상 되는 거죠? 막다른 길이가 35m 이상 되는 50m라면 그때 도로 너비는 6m가 아니라 그 막다른 도로는 너비가 4m만 되면 되더라. 그때는 6m가 아니라 팽성읍에서는 4m만 돼도 됩니다. 만약에 팽성읍 내에는 도시지역이라면 거기는 6m를 요구하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문제에서는 4m 이상만 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만 기억하시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쓴 뭐가 나오죠? 여기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때 건축물이라는 개념은 왜 중요한 거죠? 우리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이 뭐다? 그런 물건이 바로 건축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이 무엇이더냐? 라는 개념입니다. 자, 크게 보면 둘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어디에 있는 거?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 중 그랬습니다. 자,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이래. 원래 공작물이 뭐랬죠?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이걸 공작물이라 그랬습니다. 즉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만들어지면 전부 다 공작물인데 그 공작물 중에서 뭐가 있어야 건축물이 된단다? 지붕과 그랬으니까 뭐는 꼭 있어야 돼? 이 지붕은 꼭 있어야 됩니다. 지붕과, 과라는 건 엔드라 뜻입니다. 그래놓고는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랬죠. 그럼 기둥 또는 벽 그랬으니까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조심해야 돼. 지붕과 그랬으니까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뭐는 있어야 된다? 여기 기둥이나 또는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붕은 있고 벽만 있거나 지붕은 있고 기둥만 있어도 그게 뭐가 된다? 그게 건축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건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으니까 당연히 건축물입니다. 근데 그것만 건축물이야 플러스 이에 딸린 시설물, 이에 딸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뭐죠? 여기 담장 같은 게 있을 때 또는 여기 대문 같은 게 있을 때 또는 축대 같은 게 있다면 그것도 뭐에 속한다? 그것도 건축물에 속하는 겁니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이게 이에 딸린 시설물이야. 그러면 그런 축대나 담장이나 뭐 그런 것도 전부 건축물에 속하죠. 그러면 토지 위에 이렇게 정착된 거 말고 어디도 있죠? 높은 사다리 위에 있는 걸 뭐란다? 고가. 높은 사다리 위에 있는 거 고가. 또는 땅속을 뭐란다? 지하. 이런 고가나 지하에 있는 이런 것도 뭐가 된다? 이것도 건축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으로 이용될 때만. 딴 거로 쓰는 건 안 돼.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으로 이용될 때 이런 것들은 다 뭐로 본다? 이것도 고가나 지하에 있는 건축물이라고 부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건축물이라는 개념은 왜 중요하죠? 원칙적으로 이 건축물이 뭐 된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이 원칙적으로 뭐다? 원래는 건축물입니다. 공작물은요, 원칙적으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몇몇 건축물만 건축법상, 아니 몇몇 공작물만 건축법상 신고 대상의 공작물이 있어요. 옹담이, 광고사, 굴장기, 꿀통육, 태양옥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면 여러분들 346페이지 위에 박스 속에 346페이지 박스 속에 나와요. 그거는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고 지금은 공작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데 몇 개의 공작물들은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그런 건축법이 적용되는 공작물도 있다. 그래서 원칙은 공작물 건축법 적용 안 한다? 안 한다? 몇 가지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는데 그런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건축법상 신고하고 하라. 신고 대상인 공작물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을 적용한다. 원래부터 적용하는 게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중에서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맞는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지을 때 건축허가 받을까? 건축신고할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경 같은 거 해야 될까?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면적 제한, 높이 제한 받을까? 그런 제한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법상 각종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냐는 건축물입니다. 첫째 뭐가 있을까?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이때 지정문화재라는 건
우리 국보 1호, 보물 1호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지정된 그런 문화재들. 또 가지정은 임시로 지정한 문화재라는 뜻입니다. 즉 이게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가 아직은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치했다가는 그게 훼손될 수 있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만 한번 이게 확정될 때까지만 임시로 문화재로 지정하자. 가지정이란 임시지정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지정하는 문화재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한다는다? 안 합니다. 건축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죠. 또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일정한 시설들, 선로 부지 안에 보니까 뭐죠? 운전보안시설들, 운전보안시설의 대표적인 게 뭐더냐? 우리 철도 건널목에 가보시면 건널목에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차단기를 내리잖아요. 누가 내립니까? 철도 옆에 바로 보면 거기 조그만 움막집 같은 게 하나 있고 그 사무실에 어떤 아저씨가 앉아 계셔가지고 기차가 오면 나오셔가지고 차단기 내리고 기차가 지나면 차단기를 올리고 그거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철도 건널목 옆에 있는 그 철도 차단기 내렸다 올렸다는 그 시설이 있는 요걸 말한다? 운전보안시설. 자, 그건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입니다. 아저씨 거기에 앉아 계시면 지붕이 있기 때문에 비나 눈 안 맞습니다. 벽이 있기 때문에 비바람 몰아치지 않습니다. 지붕과 벽은 있습니다. 건축물이죠? 그러나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지을 때는 건축허가 받는다 맞는다?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을 때 허가받지 않습니다. 또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는 포항시설 있죠. 철도 선로 위를 가로지는 시설 또는 밑으로 다 가로지는 그런 보행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플랫폼. 플랫폼이 뭐죠? 바로 이거잖아. 요거 건축법 적용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요거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잖아. 지붕과 기둥이 있지만 요거는 건축물 맞죠? 아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에 있는 것. 그러니까 지붕은 꼭 있고 기둥만 있어도 건축물이라 그랬으니까 요거 바로 플랫폼에 있는 이것도 건축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합니다. 요런 거 질 때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고 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자, 네 번째. 해당 철도 또는 궤도 사업용 뭐 있다? 급수, 급탄, 급유시설. 이건 선로부지 안에 이게 뭐 했다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짓는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기차가 여기 선로부지 들어와서 기차 기관차가 여기 앞에 서죠? 그럼 기관차가 여기 이제 이렇게 바퀴 당겼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뭘 내린다? 급수, 급탄, 급유를 요 기차에다가 급수, 급탄, 급유하는 이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은 여기다 급수 넣은 것, 물을 넣거나 석탄을 넣거나 또는 기름 같은 걸 집어넣는 이런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어디에 있는 거죠? 선로부지 않은 이런 시설들입니다. 자, 세 번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우리나라 말로 뭐란다? 톨게이트. 영어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우리나라 말로는 톨게이트.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 톨게이트 가보셔. 여기 아줌마가 앉아가지고 지금 여기 차표 이거 통행료 받고 있죠? 그때 이 아줌마가 앉아있는 이거는 지붕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벽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지붕과 벽이 있으니까 건축물입니다. 건축허가 받을까? 건축허가 안 받을까? 건축허가 안 받습니다. 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안 받고 지어도 됩니다. 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이때 컨테이너가 뭐죠? 컨테이너라는 건 수출용 박스가 컨테이너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물건 같은 걸 배에다 싣고서 수출할 때 그 박스 된 거 있죠? 바로 이런 식으로 된 박스 처리된 거, 그거 황색 같은 게 많죠.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죠? 컨테이너인데 그걸 이용한 뭐가 있단다? 간이 창고로 지었습니다. 그럼 어디 안에 있어야죠? 공장 안에만 있어야 돼. 다른 데 있는 건 안 됩니다. 공장 안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를 지어놓고 이건 거기다 고정시킨 게 아니라 이동이 쉬워야 됩니다. 공장 안에 있고 이동이 쉬울 때만 이런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는 비록 지붕과 벽의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지 않습니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수문조작실이라는 게 있죠. 이 수문조작이라는 게 뭐죠? 물을 갖다 빼내고 집어넣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하천 옆에 제방에 보통 있거나 아니면 저기 바다하고 그 강하고 합쳐지는 데 있죠. 그래서 바닷물은 민물 썸물이 일어나니까 그걸 통제하려고 설치하는 수문조작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물이 있죠? 물 있고 그게 그래서 문을 이걸 요거 있죠? 요거를 돌려가지고 요 길쭉한 이게 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려서 내렸다가 올렸다 해서 물을 뺐다가 집어넣었다 할 수 있죠. 이런 하천구에 있는 수문조작실 이것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다.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죠.
자, 이제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자, 이제 건축물의 개념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쭉 넘어서 건축물 중에서 이제 또 무슨 건축물이 나오더냐? 자,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개념 정리가 이어집니다. 자, 먼저 고층 건축물이라는 것, 이거는 잘못했다. 조금만 더 올릴까요? 여기까지. 자, 먼저 고층 건축물이라는 개념은 뭐가 고층 건축물이다? 여기 건물들이 높은데 어디부터 고층입니까? 30층 이상 되거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되면 이거는 고층 건축물입니다. 또는 그랬을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층수는 30층 이상 되거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되면 이거는 고층 건축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시험 문제 응용해서 냈죠. 층수는 28층이랍니다. 높이는 130m랍니다. 고층 건축물이다? 아니다. 다시 한번 층수는 몇 층이라고? 28층. 높이는 얼마란다? 130m. 고층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왜요? 층수는 28층이니까 30층은 안 됐지만 대신 높이가 얼마가 된다? 130m니까 120m 이상 됐잖아.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고층 건축물이라 그랬으니까 28층짜리 건축물로서 높이가 130m 되면 그거는 뭐가 된다? 고층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시험 문제 내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초고층 건축물은 뭐죠? 그게 아니고 층수가 이제 50층 이상부터입니다.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될 때. 그래서 작년에 요게 시험 문제 나왔었죠. 높이는 층수는 몇 층이랍니까? 그건 층수는 48층이래. 근데 높이는 뭡니까? 220m래. 그럼 48층에 220m, 200m 넘었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넘으면 되니까 그때는 이상 되면 되니까 그것이 초고층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층수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는 200m 이상. 그러면 가만히 보면 30층 또는 120m, 50층 또는 200m. 이 말은 1개층을 갖다가 몇 미터로 계산한다는 뜻이 있습니까? 한 개층이 4m로 계산한다는 걸, 이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한 개층의 높이를 원칙적으로 4m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드시 4m로 하라는 건 아니야. 4m가 넘을 수도 있고 3m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평균적으로 본다면 한 개층을 4m로 계산하는 게 원칙적으로 건축법입니다. 다만 주택법에 가보시면 주택은 더 낮아요. 일반적인 상가나 사무실보다도 주택은 한 개층 높이가 더 낮아요. 그래서 거기는 한 개층을 주택에서는, 주택법에서는 3m로 계산한다는 거.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한 개층을 3m로 계산하고 주택법에서는 한 개층을 3m로 계산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따라서 30층 이상 높이는 4m를 곱하면 4, 30이 120m 이상. 자, 50층 이상 곱하기 4하면 200m죠. 그래서 50층하고 200m 둘 중에 하나만 이상 되면 그건 초고층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준초고층이 무엇일까? 이 개념 정리가 중요한 겁니다. 준초고층이란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그럼 말귀를 잘 새겨 들어보세요.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그랬죠. 그럼 고층은 층수로만 따져보자. 30층 이상 되면 고층 건축물입니다. 맞죠? 그런데 초고층은 얼마죠? 50층 이상 되는 거. 그럼 30층 이상 되는 건축물들 중에서 몇 층은 아닌 것? 50층 이상인 건 아닌 것. 그게 준초고층이랍니다. 그럼 결국 준초고층은 몇 층이야? 30층 이상부터 49층까지, 50층 미만 49층까지, 거기까지는 준초고층이 되는 거고 30층 이상부터 49층까지, 그 다음에 50층 이상부터는 뭐 된다? 초고층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30층 이상은 다 무슨 건축물이다? 그게 고층이에요. 그럼 30층 이상은 전부 다 고층인데 그 중에 50층 이상 되는 건 초고층이 되는 거고 30층부터 49층까지 되는 건 준초고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가만히 뜯어보면 결국은 준초고층과 초고층을 합쳐서 고층 건축물을 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층 건축물 속에는 준초고층과 초고층으로 둘로 나눠진다. 그래놓고 고층은 30층 이상은 다 고층인데 그 중에 30층 이상 49층까지는 준초고층이 되는 것이고 그때 50층 이상부터는 초고층 건축물이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걸 새겨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뭐도 있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다중이용이라는 게 뭐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다중 하랬는데 많을 따자 씁니다. 군중주자 쓰죠. 많은 군중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이걸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하죠. 다중이용이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다중이용일까? 원래
둘로 나눠지는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한다. 이게 전제입니다.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한다 그랬죠. 따라서 특정인들이 이용하는 건 안 됩니다. 즉 이 건물이 뭐다? 삼성전자 본사라고 해봐. 그럼 삼성전자 본사는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아무나 함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보안 시스템에 갖춰져 가지고 해당 직원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만약에 누구를 찾아러 왔으면 그 사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관련된 사람이 나와서 모시고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들어가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건 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니까 그건 다중용 건축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해야 됩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백화점 같은 거 또는 철도 역사 같은 것들 또는 저기 인천국제공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중용 건축물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바로 다중용 건축물입니다. 먼저 2번부터 먼저 정의합니다. 몇 층 이상? 16층 이상. 이게 먼저야. 자, 층수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데 층수가 16층 이상 되면 면적 규모 따지지도 아니하고 어떤 용도로 쓰는데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다. 몇 층 이상 되면 층수가 16층 이상 되는 건축물인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한답니다. 그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다 뭐가 된다? 그럼 무조건 다중용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16층 이상 된다? 면적,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어떤 용도로 쓰는 시설이냐 묻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냥 16층 이상 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면 다 다중용 건축물이죠. 그럼 16층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16층 미만, 즉 15층 이하짜리 건축물이라면 그 개념이야. 16층이 아니고 15층 이하 되는 건축물이라면 그때는 두 가지를 충족해야 다중용 건축물이 되는 거다. 이때 두 가지가 뭐죠? 첫째는 이 건축물들의 바닥 면적의 합계.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 뭐죠? 어떠한 특정한 용도로 쓰기 위한 각 층별 바닥 면적이야. 특정한 용도로 쓰려고 각 층별 바닥 면적을 더하면 그 바닥 면적을 더한 걸 여기서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한단다. 그러면 이걸 뭐로 쓴다? 교회로 쓴단다? 성당으로 쓴단다? 그러면 그때 교회 성당으로 쓰는 그 바닥 면적. 백화점으로 쓴단다? 그 백화점의 바닥 면적 할게. 그런 것들. 그럼 공연장으로 쓴단다? 건물 전체를 공연장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일부만 공연장으로 쓸 수 있죠? 그 일부만 그 바닥 면적 할게. 그게 얼마 이상 된다? 5,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다중이용을 처리되려면 15층 이하 되는 것이야. 15층 이하 되는 것. 첫째, 바닥 면적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무슨 용도로 쓰는 것만 다중이용을 처리다? 여기 문종판, 여종관 이런 용도로 쓸 때만 그건 다중용 건축물입니다. 아무 용도로 쓴다고 다 다중용 건축물이 아니야.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데 층수는 몇 층이야다? 15층이야라는 걸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15층이 되는 것은 바닥 면적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 중에서 문종판, 여종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시설,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 요 6가지만 다중용 건축물이라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한다는 건 마찬가지고 그때 문화 및 집회시설 속에서 뭐는 다중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다?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는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비록 바닥 면적가 5,000제곱미터 이상 된다 하더라도 그건 다중용 건축물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까지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문화 및 집회시설의 대표적인 거 여기 공연장 이게 문화 및 집회시설이죠. 또 종교시설이 뭐죠? 성당. 그 다음에 판매시설, 백화점. 어떤 운수시설, 여객용시설, 버스터미널 같은 거. 여기 버스 2대 있죠? 버스 2대는 버스터미널. 이런 것들. 또는 여객용시설 뭐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 여기 병원 있죠? 그 다음에 관광 숙박시설, 관광호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종판, 여종관. 이거는 다중용 건축물에 속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몇 번째 거? 6번째로서 어떤 개념이 나올까요? 보자. 뭐가 나왔습니까?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때 자, 고정시키지 않았다. 자,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특수한 구조로 됐단다. 자,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된다라는 게 대원칙입니다. 아무리 건물 멋있게 짓면 뭡니까? 붕괴돼 버리면 끝이죠. 그러니까 멋있게 짓는 것도 하면서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된다. 그런데 약간 구조적으로 어려운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뭐죠?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특수구조 건축물은 함부로 지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런 건 별도의 특별한 심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걸 특수구조 건축물이 한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거죠? 특수구조 건축물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등으로서 무슨 말이죠? 자, 보 또는 차양이란 말이 나오죠. 보가 뭐죠? 대들보 같은 거. 우리 여기 이걸 가로지르는 여기서부터 보라는 게 이 건물에 붕괴되는 걸 막고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여기 지붕 같은 거 무너지지 말라고 걸쳐져 해서 이렇게 가로지르는 게 있어요. 이 가로지르는 걸 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대들보라는 게 있잖아. 그 대들보 같은 게 밖으로 돌출돼 있다는 얘기죠. 보가 또는 차양이 뭐죠? 차양은 햇빛 가리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양, 햇빛 가리개, 처마, 비 가리개. 그럽니다. 보나 차양 등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뭐든가 처마도 속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보나 차양이나 처마 같은 게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삐져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끝은 뭐 됐다? 고정돼 있습니다. 여기 봐. 벽에 고정돼 있잖아. 이쪽 끝은. 이쪽은 지지되지 않는다는 건 받쳐주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 기둥 같은 게 이렇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쪽 끝은 벽 쪽에 고정돼 있고 여기 벽에 딱 붙어 있잖아요. 여기 한쪽 벽에 고정돼 있고 다른 한쪽 끝은 이렇게 받쳐주는 게 없더라. 지지되지 않은 이런 보 또는 차양등으로서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이 벽 있죠? 이 바깥쪽 벽을 무슨 벽이란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벽을 외벽이랍니다. 그 가장 외벽에 벽 두께가 있는데 그 벽 두께 가운데를 뭐란다? 중심선. 바로 그 외벽에 바로 중심선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돌출돼 있다? 요까지가 3m인데 3m 이상을 돌출돼서 훨씬 더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럼 3m 미만만 돌출돼 있으면 관계없는데 3m 이상 더 많이 돌출돼 있다 얘기죠. 그러면 이런 건 어떤 문제점을 갖는다는 얘기입니까? 보세요. 지금 자 외벽에 주면서 3m 이상 이렇게 길게 돌출돼 있잖아. 그러면서 이쪽은 끝에는 받쳐주는 지지되는 게 받쳐주는 게 없다. 지지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한다는 얘기야? 잘못하면 이거 뭐한다? 뚝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위에 있는 이 보나 차양이 뚝 떨어지면 여기 계신 이분은 어떻게 된다? 찌깔려 돌아가신다 얘기입니다. 위험하잖아. 위험하잖아. 이런 건 무슨 거점입니다? 특수구조 거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이런 건축물로서 보 또는 차양등으로서 어디로부터 외벽의 이 벽의 가운데선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3m 이상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이런 건축물은 위험하기 때문에 함부로 건축해서는 아니 된다.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기둥이 있고 여기도 기둥 있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몇 미터 이상다? 무려 20m 이상 된답니다. 그럼 기둥과 기둥 사이가 무려 20m나 떨어져 있으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위에 있는 이 지붕이, 위에 있는 이 바닥이 붕괴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가 멀리 떨어지면 이게 붕괴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붕괴되지 않게 하려고 어떤 구조를 짓하냐? 여기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을. 자, 여기 기둥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기둥이 있어요. 여기도 기둥이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바닥이 있는데 이 바닥에 보니까 뭔가 십자같이 생긴 게 이게 뭐 하나 가로지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죠?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 돼 있고 다시 이쪽에도 이렇게 된 이게 어디 있단다? 이 기둥 위에 어떤 게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가로지르는 이런 것들 뭐란다? 이걸 보라고 합니다. 꼭 한우개만 보게 있는 게 아니다. 즉 위에는 지붕이 무너지지 않게 바닥이 위에 있는 바닥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다가 위에 걸쳐 있는 것들. 그래서 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보의 두께가 더 커집니다. 기둥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보가 더 커져서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게 이 보가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닥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이걸 뭐란다? 이걸 보라고 부른단다. 보가 가로지르고 있어요. 그걸 보라고 한다. 그까지만 기억하죠. 근데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이면 이것도 무슨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세 번째는 특수한 설계나 시공이나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이 고시한 건축물입니다. 자, 특수한 설계나 시공 또는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이라 했습니다. 자, 이 건축물은 이건 우리 사진에서 하나 빼온 건데 그게 코타키나발루라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 코타키나발루. 예, 경치는 참 좋더라고요. 거기 사바주 청사라는 이 무슨 주의 청사가 있나 봅니다. 우리 무슨 주, 미국 같은 데는 무슨 네바다 주, 그죠? 무슨 주 이렇게 주 따잖아. 그때 주에는 그 하나의 청사죠. 우리 말로 하면 시청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시청 건물 있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생겼대요. 가만히 보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다 여기가 하나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이 가운데가 기둥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삥 돌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72개 면을 유리로 장식되어 있다. 이 면이 72개 면인데 그게 다 유리로 장식되어 있고 30층의 규모밖에 안 되지만
건물의 기둥이 한 개로 건축한 특수공법의 건축물이다. 바로 특수한 공법이 썼었으니까 이게 바로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쓴 거라서 제가 여기다 출처를 바뀌었습니다. 동남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코타키나발루로 휴양 가라 따라자 라고 됐습니다. 어디를 쳐볼까? 파이피플이라는 분인데 이분 쳐보면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만약에 동남아 여행 가고 싶으면 여기 한번 구경하러 가봐라. 그래서 바다 경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휴양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뭐 된다? 특수구조 건축물을 보자 라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수구조 건축물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단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 이제 뭐가 나죠? 건축물의 내부로 들어가 보자. 그랬더니 뭐가 있습니까? 건축물에 주요구조부가 있답니다. 건축물 내부에 들어가면 주요 구조부라는 게 있더라.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6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어떻게 한다? 바닥, 그 다음에 지붕틀, 포, 내력벽, 주계단, 그 다음에 기둥, 그래갖고 바지, 보내, 주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는 법 순서는 이렇게 안 돼 있어. 근데 우리 외우기 쉽게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불우이웃에가 불우이웃을 돕게 하기 위해서 뭐죠? 내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서 그걸 보내주자.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때 바가 뭐죠? 바닥. 바로 건축물의 이 바닥 있죠? 이 건축물의 이 바닥은 뭐 된다? 이거는 주요구조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건축물의 여기 있죠? 지붕이 아니라 지붕틀입니다. 이때 지붕과 지붕틀의 차이는 뭐죠? 지붕은 이 전체를 묶어서 이걸 전체를 하나로 지붕이라 하죠. 근데 이 지붕을 만들려고 여기 보시니까 이 석가래 같은 거 길쭉길쭉하게 이게 뻗어 있죠? 이거 하나하나 이걸 다 말한다? 이걸 지붕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은 하나이지만 지붕틀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하나지만 그 속에 보면 여러 개 지붕틀로 구성되어 있다. 아셨죠? 그래서 지붕과 지붕틀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지붕이 주요구조부가 아니라 지붕틀이 주요구조부다 라는 걸 조심하라는 얘기죠. 자, 아까 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전 페이지에서 했던 건 이런 일반적인 우리 이런 양식으로 짓는 건축물들 그게 보였었고 이거 뭐죠? 한옥에 있는 봅니다. 이렇게 한옥을 지면 이때도 이게 뭐죠? 이건 이쪽은 기둥. 기둥 위에 있는 거 무너지지 말고 가로지는 거. 그때 건물의 가장 중심부를 가로지는 걸 뭐란다? 그걸 우리가 대들보라고 하잖아. 그죠? 근데 이 가로지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속에 있는 이걸 뭐란다? 이걸 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이걸 보. 이거 또 이쪽에서 가로지는 것도 보. 이것도 보. 보가 이 지붕 같은 거 무너지지 말라고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보죠. 또 내력벽입니다. 그냥 벽이 아니라 내력벽이라고 됐습니다. 이때 내력벽이라는 건 힘을 견뎌내는 벽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견딜 내자로 씁니다. 내력벽. 인내할 때 내, 힘력자죠. 벽에 내 무슨 벽이다? 힘을 견뎌내는 벽이다 해서 내력벽이랍니다. 그럼 무슨 힘을 견뎌낸다는 얘기입니까? 자, 이건 지금 아파트 구조거든요. 일반적인 아파트입니다. 그럼 아파트 내에 들어가 보면 거의 기둥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파트 내 기둥 있는 거 보셨어요? 거실 한가운데 큰 기둥이 있습니까? 거기다 기둥 해놓으면 맨날 들이받아가지고 이만 깨질 겁니다. 없잖아. 그럼 어디 있죠? 보통 앞쪽 베란다나 뒤쪽 베란다에 가보시면 그 베란다 가운데 보면 거기 기둥들이 있어. 거기는 기둥이 있어요. 근데 안에는 기둥의 역할하는, 즉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을 받쳐주는 역할하는 게 바로 뭐다? 그게 내력벽들입니다. 여기 빨갛게 표시된 것들이죠? 그게 내력벽의 역할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력벽이 뭐죠? 보통 안방과 거실 사이에는 고벽 있죠. 안방하고 아파트의 안방하고 거실 사이에는 고벽. 이건 무슨 벽이다? 내력벽입니다. 무슨 힘을 받죠? 위에서 또 똑같은 위치에 있고 그 위에 층에도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내려 누르는 힘을 그 내력벽이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 공간이 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붕괴되지 않는 이유는 내력벽과 내력벽들이 서로 받쳐주면서 힘을 저 지상까지 전달하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힘을 받는 벽, 내력벽이라고 하죠. 이게 그냥 벽이 아니라 내력벽이라고 해야 돼. 그게 주요구조부입니다. 그럼 벽에는 무슨 벽도 있다? 칸막이 벽도 있거든요. 칸막이 벽은 주요구조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벽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내력벽, 이게 주요구조부다. 이런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단 중에 무슨 계단? 주계단. 5개 계단을 뺀 주계단. 그런 것들이 바로 주요구조부. 그 다음에 기둥. 여기 기둥들 있죠? 이게 주요구조부에 속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작년에 나왔었죠? 주요구조에 속하지 않는 거. 그것도 외우셔야 돼요. 바지, 보내, 주기.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고 주요구조에 속하지 않는 거. 첫째, 바닥 중에서 무슨 바닥이 있을까? 최하층 바닥. 우리 최하층 바닥이 어디입니까?
1층 바닥 하면 안 됩니다. 지하 3층으로 됐으면 지하 3층의 바닥이 최하층 바닥이 되는 거죠. 그 바닥은 땅하고 접해 있는 바닥입니다. 그 바닥은 붕괴되고 무너져도 그 위치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저기 10층 높에 있는 그 바닥이 붕괴되면서 다 추주죽 붕괴돼가지고 지상까지 떨어졌다? 뒤지는 거지 뭐. 위험하죠. 따라서 바닥은 붕괴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하층 바닥은 어차피 땅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그건 붕괴돼도 괜찮다. 주구집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하층 바닥은 주구집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개념 정리도 먼저 해야죠. 자, 두 번째 최하층 바닥. 두 번째 뭐도 있습니까? 보 중에서 무슨 보? 작은 보. 보 중에 작은 보는 주유지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 주계단 중에 말고 우계계단. 우계계단이 뭐죠? 건축물 외벽 쪽에 있는 것들. 보통 복도 끝으로 나가보면 바깥쪽에 별도로 그 건축물 외부에 붙어있는 벽을 무슨 계단한다? 그게 우계계단입니다. 그 우계계단도 주유지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습니다. 자, 지붕틀은 주유지만 차양은 주유지에 속하지 않습니다. 차양은. 또 기둥 중에도 무슨 기둥이 있다? 그 사이에 끼우는 거, 요 기둥의 옆에 끼우는 사이 기둥이 있어요. 그런 사이 기둥은 주유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지, 보내, 주기, 주유구지보다. 근데 뭐는 아니다? 바닥 중에는 최하층 바닥, 보 중에는 작은 보, 주계단 말고 우계계단. 지붕틀은 주유구지만 차양은 주유구가 아니다. 내력벽이지 그냥 벽 하면 안 된다. 칸막이 벽은 빠집니다. 또 기둥은 주유구지만 사이 기둥은 주유구가 아니라는 것. 거기까지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 지하층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지하층이라는 건 어떤 게 지하층일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건축물이 지금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데 두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세요. 하나의 건축물이 이렇게, 자, 여기 분홍색 층과 여기 무슨 색이냐면 이건 그린 색깔 있죠. 그럼 이렇게 분홍색과 그린색으로 두 가지로 다 지금 층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위에 있는 그린은 보나마나 무슨 층이다? 지상층입니다. 왜요? 지피면이라는 게 지금 요 빨간 게 지피면이거든요. 이게 지피면이거든요. 그럼 지피면 위에 있는 층은 보나마나 지상층이죠. 근데 문제는 밑에 있는 이 분홍색 층은 일부는 땅속에 들어있고 일부는 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모양새가 그렇죠? 따라서 이 빨간 지피면을 기준으로 일부는 지상으로 일부는 땅속에 들어가 있는 이걸 우리가 흔히 실무에서 뭐라 부른다? 반지하라고 부르는데 이 반지하인 이게 어떤 때는 지하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지상층으로 부르는 경우에 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 이게 지하층이 될까? 지하층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돼 있죠? 첫째, 건축물의 바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건축물의 바닥이 어디입니까? 요 빨간 층 말하는 경우가 분홍색 층의 바닥이 여기죠. 이게 바닥이죠? 그 건축물의 바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피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거기까지 맞아. 건축물의 요 바닥은 지피면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 바닥에서 지피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그럼 바닥에서 지피면까지의 평균 높이를 여기를 얼마나 하자? H1이라고 하자. 근데 그냥 높이라고 하지 않고 왜 평균 높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지피면이 딱 일자로 다 평탄한 게 아니고 지피면이 어떤 경우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되는 지피면하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지피면이 경사져 있으면 이때는 평균 높이를 따진다는 거. 따라서 바닥에서부터 지피면까지 그냥 높이가 아니라 반드시 평균 높이가 란 말을 조심하시고 그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에 층 높이는 어디서 어디까지요? 그 한 개 층, 이 분홍색 층을 말하는 거야. 그 분홍색의 층 높이 바닥구 주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 주체 윗면까지 바로 요거 검은색 길이가 이게 바로 층 높이죠. 여기까지 그 바닥으로부터 위층 바닥 있는 데까지가 하나의 층 높이고 그 층 높이에 얼마 되는 거? 2분의 1이란 말이 생겨요. 해당 층 높이에 2분의 1 그러면 얼마죠? 요 빨간 거 이거죠. 그러면 여기 H1이라는 이 높이가 H2 요 높이보다도 뭐다? 이상이 된단다. 그러면 이쪽이 요 H2보다 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높다란 말은 무슨 의미를 갖는 거죠? 자, 정확하게 말하면 층 높이의 2분의 1을 잘 보십시오. 한 개 층에 2분의 1 되는 게 어디다 그랬죠? 여기라 그랬죠. 여기 한 개 층의 높이 2분의 1 되는 거죠? 요 높이하고 뭐하고 비교하자? 이 바닥에서 지피면까지 평균 높이하고 이 높이하고 비교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층 높이의 2분의 1 되는 쯤에서 밖을 내다봤더니 지피면이 더 위에 보인다. 다시 한번 이 한 개 층에
2분의 1 되는 지점에서 건물의 밖을 내다봤더니 뭐가 보인다? 지표면이 보이는데 그 밖에 있는 지표면이 밑으로 보인다? 위로 보인다? 위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층 높이의 2분의 1 되는 지점에서 밖을 내다봤더니 지표면이 더 위쪽에 따라 빨간 게 더 위에 있죠? 이게 H1이 더 크다는 얘기는 H1이 더 높다는 얘기는 이 2분의 1 되는 것보다도 이 지표면이 더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2분의 1 되는 건 땅속에 들어있고 지표면은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층은 무슨 층이다? 지하층입니다. 지표면보다도 2분의 1 되는 게 땅속에 들어있다 이 소리니까 이건 지하층이죠. 만약에 지표면이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층 높이의 2분의 1 되는 것보다 지표면이 더 밑에 있어. 그럼 무슨 층일까? 이거는 지상층입니다. 2분의 1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지표면이 위로 보이면 이건 지하층이고 지표면이 밑으로 보인다? 2분의 1 되는 것보다도 지표면이 밑에 있다? 그건 지하층이 되더라. 그렇게 개념정의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응용해서 어떻게 내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말귀를 먼저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뭐가 지하층이죠?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되는 거 이상일 것. 그거 더 위로 높을 것. 이 H1이 더 높을 것. 그러면 이거는 지하층이 된단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들 다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죠.